네, 10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에 이제 독일의 공학자 디트레이 브라이스가 발표한 브라이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브라이스의 역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단순한 예측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 즉 클래시컬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브라이스는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항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은 오히려 교통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자, 이는 차로가 증가하면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이제 과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잡성, 즉 컴플렉시티, 복잡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객체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일 경우에 전체의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한 예를 들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수많은 개인이 참여하고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주가, 즉 주식의 가격. 주식의 가격이 결국 복잡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가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자, 무수히 많은 영향 변수가 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 보죠. 자, 이자율, 환율, 대내외 경영 환경, 또 산업 동향, 특정 기업의 경쟁력,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제가 얼핏 큰 것들만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있죠. 지금 바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닥쳤을 때 결국 많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그야말로 셧다운되고 그럼에 따라서 결국 이제 활동들이 아무래도 결국 제한되거나 아니면 활동이 이제 정지되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죠. 이것이 결국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기업의 결국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자영업자들, 음식점 하는 사람들,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 물론 온라인의 어떤 택배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직접 이제 비대면 소비를 하는 현상에 따라서 좀 이제 늘어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결국 엄청난 결국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비상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의 변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이런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잡성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 사회과학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업의 캡 제미니 언스트 앤드 영이 있습니다. 자, 이 캡 제미니 언스트 앤드 영은 흄렛 패커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흄렛 패커드의 조직 변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 흄렛 패커드의 경영진은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기업 충성도는 낮지만 해당 업무에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들을 상다수 채용해서 결국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 직원들의 충성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들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조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에이전트 기반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충성도가 높았던 직원들의 이직을 촉진시켜서 오히려 기업의 존립 위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또한 기업 전체 지식 수준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흄렛 패커드는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하게 되었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상당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장기적인 어떤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력, 그 다음에 양산 능력,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표 87이 있습니다. 표 87에 불확실성화의 기업 전략에 한 4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첫 번째는 미래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요. 세 번째 경우에는 범위의 경우, 몇 가지 경우 안에 어떤 일정 범위의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진정한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우리 각도로 360도 어느 쪽에서 지금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미래가 분명한 경우에 결국 의미는 명확하게 하나의 예측이 가능할 때입니다. 사례로서는 우리가 저가항공사의 진입에 대한 항공업계의 대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죠. 저가항공사. 자, 저가항공사는 가격이 무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항공사는 가격으로 승부할 수 없죠. 이건 분명한 경우죠. 그럼 어떻게 승부해야 될까요? 기존의 항공사들은 결국은 품질, 안전 문제입니다. 또 AS, 물론 AS도 항공업계에서 안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서비스, 이런 것이죠. 제가 거의 저가항공 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수년 전에 우리 학우들하고 베트남의 하노이 하롱베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학우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가항공을 타고 갔죠. 베트남까지. 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소요되는데요. 물론 조금 불안했습니다만은 아무 문제는 없어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어떻든 이 심리적인 불안감은 상당했고, 또 기내 서비스는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이 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서 자기가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단 항공사고는 일단 났다고 그랬을 때는 거의 다 사망하거나 아니면 일부 생존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사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결국 이제 안전이 중요한데, 자, 이런 안전으로 결국 이 안전이 되는 어떤 평판들, 이런 걸로 결국은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몇 가지 경우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서는 여기서 사례를 든 거는 규제가 풀린 지역 통신시장 진입을 위한 장거리 전화회사의 전략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은 스카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료 장거리 통화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이제 다 적용되겠죠. 몇 가지 경우가. 가격도 중요하고, AS, 품질, 시장 개척, 이런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다 작용하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변수들이 다 작용하는 그런 이제 시장인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범위죠. 범위. 이거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범위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의 사례는 이제 인도 같은 시장을 예를 들어 인도처럼 신흥 시장에 진입할 때, 자, 인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인 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중국과 다른 점은 중국은 그 인도보다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이 저 지방정부까지 다 미치고 있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수많은 중국이라는 하나로 묶인 이런 지역에는 다 결국 시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시달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다른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당히 이제 지역적인 색도 강하고 지역도 넓고 또 다양한 기후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대국 우리가 흔히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 대표적인 이런 국가들이죠. 브라질, 저 중남미를 가면 브라질 같은 국가가 대표적으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적인 기후적인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또 인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고 또 지역적인 편차도 상당히 심해서 결국 여기는 다양한 제품이 결국 고가, 중가, 저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결국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진정한 불확실성. 자, 이거는 미래를 예측할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360도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 모른다 그랬는데요. 진정한 불확실성이죠. 자, 이거의 예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1992년에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산주의가 붕괴됐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결국 이제 지금 러시아가 될 때까지 그 과도기적인 상황, 혼란적인 상황입니다.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체제가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체제가 존속되는데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체제가 붕괴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었을 때까지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불투명성이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장에서 하는 주제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던 세계화, 그 다음에 정보통신산업을 보다 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 세계화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1990년대 이후에 자유무역협정이 확산이 되고 또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급속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세계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역 자유화, 자본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무역과 자본 거래가 크게 이제 증대되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결국 국제 교역 질서에서 시장 경제 원리가 보편적인 가치 규범으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계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부분적인 측면, 또 부분적인 측면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계 빈부격차 심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국가 간의 차이가 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일단 전체적인 파이는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또 조금 전에 내가 얘기 드린 또 다른 측면이죠. 거기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국가도 있어서 결국 상대적으로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세계화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후생, 즉 복지 증진에도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의 개방도가 높아지고 경제 주체들의 활동 영역, 즉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무대가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가 개방된 그로 인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세계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품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자,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죠. 국내 총생산. 전 세계 GDP 대비 교육 규모는 이제 수출 플러스 수입입니다. 수출 플러스 수입. 이 교육 규모의 비율은 1970년대는 28% 정도였습니다. 근데 1999년에는 52%로 급증했고요. 1990년대 이후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외부 충격에 따른 수출의 변화에 의해서 초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게 되고 이러한 특화된 산업에서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또한 세계 단일 시장의 출현이 가시화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개별 기업들이 결국은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즉 경영상의 불확실성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또 표를 89를 한번 볼까요? 세계 주요 국가의 이제 GDP 대비 무역 규모 추이입니다. 보면은 기간은 1970년, 1999년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전 세계는 1970년에는 28%였지만 1999년에 가면 52%, 전 세계적으로도 결국 GDP 대비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죠. 자, 미국의 경우를 우선 보면 70년에는 11%였지만 99년에 24%,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뭐 2배가 안 되는 그런 증가율을 보였지만 미국은 2배 넘는 증가율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70년에는 20%였지만 99년에는 19%로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뭐 아주 우리가 뚜렷하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중국의 경우 1970, 이때는 이제 개혁 개방 전이죠. 1970년에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오면 개혁 개방한 지 거의 한 20년이 좀 지난 99년에 오면 41%에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가 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쭉 가서 결국 경제 개방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본 사례죠.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70년대부터 우리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자, 우리 한국도 볼까요? 한국은 70년에는 37%였지만 99년에 오면 70%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무역 규모가 증대되면서 결국 상품 시장에서 결국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90년대 이후에 또 뭐 무역 자유뿐만 아니라 금융 자유화도 동시에 이제 그야말로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증대되면서 금융시장의 통합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죠. 자, 금융통합이 진전되면서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두 가지 기회를 이제 결국 포착하게 됐고, 즉 뭐 투자 기회의 다양화. 결국 이제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결국 금융거래를 하다가 결국 금융기관이 통합되면서 개발도상국과도 금융거래를 결국 더 활발히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더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시티뱅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 그런 이제 기회를 찾았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이제 기회는 투자 수익의 증대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자 기회의 다양화, 새로운 이제 시장들이 새로운 신흥 시장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투자 기회를 결국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수익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뭐 신흥 시장국 입장에서도 뭐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크게 이제 또 어떤 기회를 잡았는데요. 뭐 신흥 시장국이란 흔히 이제 우리가 자본이 부족하다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자본이 부족한 신흥 시장국 입장에서도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원활히, 그러니까 금융 자유화로 인해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국에 진출한 선진 금융기관으로부터 첨단 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융통합으로 인해서 선진국은 첫 번째 투자 기회의 다양화, 두 번째는 투자 수익의 증대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후진국이나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첨단 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금융통합이 이제 진전되면서 주요 국가들의 금리 조절 등 통화 정책의 변화, 또는 대규모 국제투자펀드의 동향, 주요 통화 간 통화 가치의 변동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변화가 자국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전파되면서 신속하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전파되는 영향은 사전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급되는 시차도 매우 짧기 때문에 주요 거시 경제 변수의 변동 가능성, 즉 여기서 주요 거시 경제 변수라면 우리가 뭐 금리, 환율, 통화량, 주식의 가격, 물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주요 거시 경제 변수의 변동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죠.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 측면에서 나타난 또 두 번째 조류는 정보통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분석에 따르면 컴퓨터, 유무선 통신, 소프트웨어로 대변되는 IT 산업은 1990년에서 98년 중에 선진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에 IT 산업의 주요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실질 GDP 성장률에 있어서 미국은 3.2%로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뭐 정보통신 산업이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언급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일본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90년대 다시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가장 커다란 계기가 IT 산업이 미국에서 태동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뒤로 이제 네덜란드 2.5%, 캐나다 2.1%, 영국 2.1%, 덴마크 1.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1.4%, 이탈리아 1.4%, 프랑스 2.3%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결국 남부 유럽의 재정위기,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냥 뭐 이 경기 침체, 또 일본의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다 이 90년대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어떤 대처가 상대적으로 주요국에 비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은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IT 산업은 향후에도 주요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도 내포하고 있죠. 즉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초래되는 불확실성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발전 및 신상품 개발 측면입니다. IT 산업은 무어의 법칙, 흔히 말하는 무엇을 로라고 합니다. 무어의 법칙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참고로 그 주 36번을 한번 볼까요? 주 36번의 무어의 법칙이란 마이크로칩 기술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마이크로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양이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빨라졌죠. 뭐 이 IT 산업의 기술 발전의 속도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좀 더 심하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분초를. 그게 결국은 경쟁력이죠. 그래서 결국 이 기업들이 결국 끊임없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도태하게 됩니다.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교시 때 보겠습니다.